이전 시간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아닌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히스토리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유선과 무선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들 중에 컴퓨터 네트워크에만 초점을 맞춰서, 즉 이전 시간에는 전체 히스토리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컴퓨터 네트워크, 그 중에 특히 인터넷의 구조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주 교재로 삼고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보조 교재로 해놓은 A Top-Down Approach Featuring the Internet,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중에서 1장의 내용을 발췌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1장 내용 중에 인터넷의 구조에 대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나 앞으로 이 이야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좀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인터넷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용어적으로 보면 그냥 라우터들을 그냥 라우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라우터들도 역할에 따라서 네트워크 엣지 라우터가 있고 코어 라우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좀 인터넷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액세스 네트워크는 뭐냐면 인터넷의 라우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끝단에, 그러니까 엔드 시스템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필요한 네트워크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셜, 그 다음에 이 LAN, 그리고 뭐 ADSL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인터넷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스킵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인터넷 구조에 대한 전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적당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크게 보면 이 라우터들, 여기 이렇게 표시된 거, 라우터들과 그 다음에 서버들 있고,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모바일이라고 쓰는 것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네트워크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라우터들과 라우터들을 붙이는 호스트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단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많은 컴퓨터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컴퓨팅 장비들은 우리가 호스트 또는 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네트워크의 끝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오랜 시절에 이 컴퓨터가 처음에 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터미널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터미널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끝에 있기 때문에 엔드 시스템, 끝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스트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엔드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PC라든지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PDA, 요즘에 PDA는 잘 쓰지 않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IoT 장비들, 여기는 토스터스라고 해놨지만 뭐 끝단에 있는 우리가 인터넷 오브 싱스에 있는 단말들, 이런 것들이 끝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단말 시스템들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고, 그리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링크들이 있다는 거죠. 선인데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고, 실제 재질로 따지면
광 케이블도 있고 구리로 된 것도 있고 무선도 있고 위성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밴드위드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러한 라우터들이 패킷을 받으면 전달하는 포워드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인터넷이 그러면 엔드 시스템과 라우터들이 있는데 이 라우터들도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용어가 다릅니다. 이쪽 끝에 있는 것들은 엣지 라우터라고 불리고요. 안쪽에 있는 라우터들을 코어 라우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할이 서로 좀 다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가 ISP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요. 대표적으로 ISP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KT 같은 데죠. KT나 SK 브로드밴드, LG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집에 뭐 가입하고 있죠. 인터넷. 그게 ISP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예전에는 AT&T라고 하는 거대 회사가 얘들도 독과점으로 통신을 점유했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독점법이라고. 이거에 의해서 이게 독과점을 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회사가 분할이 되게 됩니다.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AT&T가 수십 개의 회사로 쪼개집니다. 지금도 AT&T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진짜 수십 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주가 있고 각 주를 연결하는 이러한 게 이제 리저널 ISP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그거를 커버하는 것들이 이제 로컬 ISP라 해서 다른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이러한 로컬 ISP 중에 선택을 해서 인터넷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약간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약간 사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세계적인 거대한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AT&T 전철을 보고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반독점법입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PC 운영체제에 반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판정이 되게 되면 회사가 강제 분할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긴 하고요. 왜냐하면 산업의 트렌드를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쪽에 요 부분이 이제 라우터에 접근하는 요 망이 있죠. 요거를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액세스 네트워크가 우리가 망을 새로 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집 같은 경우는 전화선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캠퍼스 같은데 이건 컴퍼니 네트워크라고 했지만 캠퍼스 네트워크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캠퍼스 네트워크라 보면 뭐 7호관에 있고 뭐 6호관, 뭐 전산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랜 같은 게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건 전화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표시됐고 이게 대략 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랜이 있고 그리고 복도 같은 데 보면 벽에 잘 살펴보시면 벽에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벽의 위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유무선 보통 062가 이게 달려 있고 여기를 통해서 노트북으로 접근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기를 접근을 하죠. 그래서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멀면은 거리가 이게 무선으로 단거리 초단파를 쏴서 호수를 걷는다든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통신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서버가 보면 제가 이쪽에 라우터에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서버들이 이런 캠퍼스 안이나 뭐 이런 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7호관에 보면 제 실험실에 서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치할 수도 있지만 라우터에 이렇게 직접 붙여서 이렇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서버를 띄우는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이게 접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버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서버라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외부에서 수많은 커넥션들이 만약에 이 홈페이지가 있다면 이렇게 접속을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서비스를 해주다 보면 이쪽에
나가는 쪽에 바틀렉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병목이 걸리게 되면 속도가 늘어져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라우터에 직접 붙여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접속하기도 수월하고 여기서 서비스 돼서 나가는 데이터가 많은데 이 데이터들이 쫙쫙쫙 잘 퍼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2학기에 LMS로 된 이런 K허브 같은 것도 서버를 원활하게 하려면 이렇게 당연히 돼 있겠죠. 여기에 서버 쪽에 이제 라우터 있는 이쪽에 갖다 두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이렇게 여기서 변보를 받아서 가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대용량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만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라우터에 직접 붙이는 게 좋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 한가운데다가 라우터가 있다면 이걸 뜯어다가 이 선을 빼서 서버를 길거리에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우터들을 건물 안에 들여다 놓고 건물에서 그럼 각 층 중에 몇 개를 그러면 서버들을 넣을 수 있는 서버실을 만들고 직접 라우터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세워서 이쪽에 서버를 갖다 놓고 이게 업자들이 입주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이런 곳을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줄여서 I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DC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는 것들 있죠. 요즘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IDC에 다 입주해 있습니다. 컴퓨터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씩 이런 것도 여러 IDC를 통해서 미국 구글 같으면 수천 대, 전 세계로 보면 수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거는 이 IDC가 전주에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만 수요가 별로 없어서 없어졌고요. 광주에 대규모 IDC 센터가 있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IDC 센터 같은 데서 한 해 굴리는 자금으로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하겠죠. 이런 업체들한테 풀리는 돈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0억이 지역사회에 업체가 있고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돈이 될 수 있겠죠.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광주는 IDC 센터가 있는데 이 전주는 대규모 센터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IDC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정도를 하고 뒤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거는 살펴보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입장에서 보면 모든 통신 행위에 있어서 이 프로토콜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킷의 포맷 여기 그래서 5비트는 뭐고 4비트는 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언제 어떤 순서로 패킷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랜 같으면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액세스를 하고 액세스할 때 포맷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공부한다 그러면 각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TCP/IP 프로토콜도 이제 일종의 프로토콜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커넥션을 연결할 때 어떤 패킷 포맷으로 언제 보내고 리시버가 이걸 받으면 여기에 반응해서 어떤 걸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쪽 업계에서 일하게 되면 상당히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프로토콜이랑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이랑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 만나면 하이 그러면 여기도 하이라고 그러고 몇 시예요? 그러면 2시 이렇게 알려주듯이 TCP 연결을 요청하면 연결 오케이 해라. 그리고 여기 이거를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원인 파일이라면 그 파일을 보내다 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디자인되어 있다. 사람의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컴퓨터와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제가 네트워크에 엣지가 있고 코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트워크 엣지는 이 엔드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는 요쪽에 있는 게 네트워크 엣지 라우터입니다. 이 네트워크 엣지 라우터의 역할은 뭘까요? 코어 라우터랑 달리 얘들은 우리가 이 로컬 ISP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가입할 때 통신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요금제 아니면 뭐 일반 노멀, 이코노미 이런 요금제가 있죠. 즉 최대 속도 얼마까지 이런 거를 팜플렛 잘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입을 했으면 얘는 이 가입자가 자기가 가입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보내면 이거를 좀 제한을 가할 필요 있죠. 안 보낸다기보다 프리미엄 가입자가 데이터를 보내고 일반 가입자가 데이터를 보내면 이 가입자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내주고 얘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내는 것이 맞겠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즉 레귤레이션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게 코어 엣지 라우터의 역할이고요. 코어 라우터의 역할은 다릅니다. 일단 데이터 트래픽이 통과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빨리 보내야 됩니다. 이 코어 라우터의 역할은 스피드가 중요하죠. 레귤레이션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코어 라우터와 엣지 라우터의 역할은 다르고 그래서 조금 역할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서로 다른 ISP, 이쪽의 ISP와 이쪽의 ISP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다르게 되면 사실 이 사업자가 만약에 LG고 이쪽이 KT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업자도 다른 사업자의 망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 트래픽 얼마 보내기로 했는데 초과해서 보내면 너 요금을 더 매길 거야. 돈 더 내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런 걸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엣지 라우터들은 이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만약에 얘가 이쪽뿐만 아니라 KT뿐만 아니라 SK 쪽으로도 커넥션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으로는 트래픽을 만약에 많이 보냈으면 이쪽은 트래픽을 좀 덜 보냈으면 이쪽을 보내는 것이 요금제 측면에서 이 LG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보내는 게 더 빠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일부러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래 요금이 더 싸니까.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엣지 라우터들은 다른 방향으로 라우팅을 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코어는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좀 역할이 다르다 그랬죠. 코어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하는 일들을 좀 해줘야 된다. 뭐 이 정도로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액세스망에서 앞에서 얘기했는데 즉 엔드 시스템이 이 엣지 라우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선, 빨갛게 표시된 이 선을 말하는 거죠. 요게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한다. 접근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구리선도 있고 전화선도 있고 와이어리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체 인터넷망이 있으면 전체의 80% 이상이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네트워크를 새로 까는 거는 사실상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망을 새롭게 깔아야 되면 다시 생각해라. 이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코어 네트워크, 코어 백본에 해당되는 망은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엣지에서를 조금 더 살펴보자는 거죠. 끝에 있는 엣지들은 결국은 이쪽 끝, 엔드 시스템으로 봤을 때 한쪽은 우리가 보통 어떤 모델로 쓰게 되냐 하면 그러면 두 개가 서로 통신할 때 데이터 통신을 하는 패러다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서버에 게임 서버가 있고 여러분의 게임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그 클라이언트의 서버에 접촉해서 수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정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오랫동안 방식입니다.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 게임 서버, 게임 클라이언트 이런 식이죠. 지금도 우리도 LMS도 LMS 서버, 우리가 여러분들 LMS 단말기 이런 식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가 그 요청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방식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오랫동안 써왔던 방식이죠.
그런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말고 주목받아 왔던, 지금 받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벌써 한 수십 년이 되는데요. 다른 방식이 피어 투 피어. 그래서 피어, 영어로 to 쓰기도 하고요. 숫자로 2를 쓰기도 해서 P to P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피어 투 피어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단말 서버가 없이 단말들 가지고 단말들끼리 서로 통신하는 거예요. 엔드 시스템끼리. 한마디로 너와 얘가 동등하다는 거죠. 피어 투 피어. 동료가 피어거든요. 동료끼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얘가 클라이언트 역할도 하지만 서버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델이 피어 투 피어 모델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얘보다 경제성이 좋죠. 자, 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버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제가 대부분의 오늘날의 서버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IDC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는 유료입니다. 돈을 내야 돼요. 상당히 비쌉니다. 즉 많은 양의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서버를 여기에 갖다 놔야 되고, 또 네트워크 트래픽이 밴드위드에 대해서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됩니다. 즉 IDC 센터에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과 거기에 네트워크를 쓰는 비용 둘 다 내야 됩니다. 굉장히 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PC들끼리만 서로 쓴다 그러면 요금이, 이 서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안 들죠. 그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P2P 모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좋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서비스 안정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P2P에 참여했던 건데 축구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요. 열받아서 확 꺼버렸어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던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좋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따라서 실시간이 아닌 경우는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하드 공유 시스템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받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P2P 모델이 잘 적용이 되어 왔고요. 실시간성에 있어서는 P2P 모델이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P2P 모델은 제가 나중에 네트워크 오버레이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D채트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코어 쪽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네트워크 코어는 제가 막 얘기하기를 결국은 속도가 빠르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라우터들끼리 연결되어서 서로 패킷을 주고받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은 문제는 없고, 다만 얘랑 가면 이 라우터들을 여러 개를 거쳐서 가야 되죠. 그러면 이 거쳐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서킷 스위칭은 커넥션 오리엔티드, 즉 연결을 먼저 하고 패킷을 보내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패킷 스위칭은 패킷 단위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뭐 이거는 전통적으로 데이터 통신에서도 한참 얘기를 많이 해 그런 방식인데, 어쨌든 서킷 스위칭은 먼저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 이것은 연결을 하지 않고 패킷 단위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연이 좀 없고 자원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퀄리티가 좋습니다. 패킷 로스가 없거든요. 반면에 얘는 가다가 중간에 이 라우터의 버퍼가 꽉 차면 버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패킷 로스가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 라우터들을 옛날에는 전화업자들이 썼다 보니까 전화업자 입장에서는 음성 전화를 서킷 스위칭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음질이 안 끊어지고 좋은 퀄리티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킷 스위칭을 중요시했는데, 인터넷 데이터들은 패킷 스위칭이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둘을 절충한 방안이 뭐냐면 버추얼 서킷 스위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저한테 서킷 스위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킷 스위칭 기술을 사용하는 약간 하이브리드한 방식인데요. 뭐 제가 테크닉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어쨌든 개념적으로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이 있다. 서킷 스위칭은 연결을 먼저 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고, 패킷 스위칭은 패킷당 따로따로 보낸다. 그래서
서킷 스위칭은 패킷을 쭉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보내면 패스가 동일하게 되지만 패킷 스위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얘는 일로 가고 이 패킷은 얘는 일로 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을 알면 되시고, 그리고 또 패킷을 보내면 얘는 순서대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패킷 스위칭은 일로 보낸 것과 일로 보낸 것이 서로 먼저 보냈다 하더라도 얘가 경로가 좀 멀어지면 늦게 도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패킷에 보낸 순서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아웃 오브 오더라고 그러는데 순서가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액세스망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세스망은 이 엔드 시스템이 엣지 라우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가정에 깔려있는 망, 새로 깔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전화선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하는 방식이 ADSL. 그런데 ADSL은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한 게 있죠. 단점이 300m 안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리의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미국 같으면은 알다시피 옆집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면 전화망이 이용해서 그러면 가까운 데에 있는 데까지 300m 그 중계기까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ADSL이 메이저가 아니에요. 길이가 그 가까운 중계기까지 300m 넘는 집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도시, 뭐 뉴욕이라든지 뭐 LA 시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ADSL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대부분 이걸 전화선을 이용한 방식보다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집에 옛날에 유선 TV를 볼 때 사용했던 거,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인데 이 집 가정 근처까지는 파이버로 깔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은 기존의 유선 TV를 위해 사용했던 동축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션 케이블을 사용하는 이 방식이 미국에서는 아마 미국에 가시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인터넷 설치할 때 사용하게 될 망입니다.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각 가정에는 케이블이고 그리고 요 근처까지는 광 케이블을 끌고 와서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근데 이 방식의 단점은 케이블 연결된 각 가정이 한 500가구나 이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그 하나의 케이블을 쉐어해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하면 내게 속도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보면 500에서 5000 가구까지 이거를 이 HFC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각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동축 케이블을 가지고 여기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분할해서 이거는 TV를 보고요. TV를 보고 또 주파수 부분에 이제 통신 쪽으로 된 부분은 이 케이블 모뎀을 통해서 우리가 이더넷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케이블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2007년도인가 1년간 이제 그 비지팅으로 가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도 케이블을 썼었어요. ADSL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서비스 안 되고 케이블만 서비스를 해서 저도 이걸 가입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셋톱박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특정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셋톱박스가 뭔가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죠. TV에 위에다가 박스를 하나 갖다 뒀죠. 셋톱, 즉 TV 위에다가 갖다 놓는 박스, 즉 TV를 이용해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그러한 장비를 전부 다 셋톱 박스로 그립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를 보는 장비라든지 혹은 요즘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썼던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이런 것들도 다 셋톱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V한테 출력이 가는 그러한 장비들을 몽땅 뭉뚱그려서 셋톱 박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이런 구조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러면 이 케이블 모뎀을 제공하는 회사 안에는 여러 서버가 있어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여기는 광 케이블로 근처까지 온다. 그래서 뭐 이거를 주파수를 쉐어링해서 비디오도 있지만 데이터도 있고 제어 이렇게 쉐어링해서 각 채널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액세스망으로는 랜입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주로 캠퍼스에 많이 깔려 있죠. 대학가. 회사에도 랜을 옛날에 많이 깔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깔죠. 그래서 이거는 랜은 별도의 토목 공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깔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랜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이유도 별도의 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랜으로 표준으로 쓴 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토큰버스, 토큰링, 이더넷이 있지만 사실상 이더넷이 시장을 점유했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더넷인 이게 지금 우리 치료관이나 학교에도 전부 다 100%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더넷 안 쓰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설치한 곳에 따라서 이더넷도 용량이 옛날에 설치한 거는 10Mbps고요. 비교적 최신에 설치한 거는 100메가를 하고 요즘은 1GBps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더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10메가, 100메가, 기가 이더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리스 네트워크도 우리가 복도에 제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있어가지고 여기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 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와이파이라고 불리는 게 보통 802.11 옛날 건 B고요. 요즘에는 G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54Mbps 뭐 이렇게 요거보다 훨씬 용량을 초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얘랑 주파수 사용하는 대역이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대역포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서비스 양이 많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와이리스 랜이라고 불리는 표준 안에 여러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02.11b, 11g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 정도로 액세스 네트워크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홈 네트워크란 말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홈 네트워크는 여러분 가정에 망을 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LG 같은 데서 집에 뭐 가정에 뭐 망 까세요 뭐 이런 거에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에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홈 네트워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가 깊은데 제가 이 약간 여담이면 제가 박사 1, 2년차 할 때 이 홈 네트워크 삼성이랑 과제를 해서 이거 가지고 학위 논문을 받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그렇게는 하진 않고 그러다가 제가 어쨌든 이게 인연이 돼서 망 쪽으로 그래서 네트워크 쪽으로 제 전공을 해서 이제 학위를 받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홈 네트워크 쪽으로는 한때는 90년대에는요 금방 발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선구주절했던 게 놀랍게도 그때 가정기기의 최강자 어디입니까? 소니입니다. 일본에. 그래서 소니가 이제 홈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로 만들고 했는데 전 세계가 안 따라줬죠. 그래서 뭐 들어본 적도 없죠? 다 지지부진하게 됐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홈 네트워크 표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죠? 결국은 아직은 이 시장은 강자가 없습니다. 천추전국시대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근시일 내, 즉 아마 한 30년, 20년, 빠르면 10년 안에 홈 네트워크도 아마 급속도로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려웠던 이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집이잖아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죠? 인프라를 새로 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새로 깔게 되면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데 가정, 즉 아파트 누가 짓습니까? 건설업자들이 짓죠. 건설업자들이 짓는데 그런데 보통 통신망은 전자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을 할 때 그러면 자기들 거를 깔아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건설업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통신망을 같이 안 깔거든요. 전력선만 새로 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자냐에 따라서 건축업자들은 자기들이 또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표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자와 이 삼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인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이거 쭉 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홈네트워크도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는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지을 때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뭐 별거 없어요. 홈네트워크로 해서 가정을 연결하는 망인데 별다른 표준은 없다 정도만 얘기하고, 그래서 현재는 뭐 기존에 있었던 이거 액세스 망할 때 했던 거잖아요. 케이블 모뎀 가지고 하든지,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전력선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건설업자들은 이런 걸 선호했었어요. 그냥 전력선만 깔고 전력선 가지고 통신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전구에 불만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호 주면 창문만 쭉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창문만 열면 커튼만 쭉 걷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분야가 있구나 정도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미디어, 즉 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선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가이디드 미디어에서 이게 우리가 쉴드를 붙인 게 있고, 언가이디드라고 해서 쉴드를 뺀 거, 가격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선 같은 경우나 이런 걸 보면 트위스티드 페어에서 꼬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서로 노이즈, 데이터 통신 시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서로 이제 이쪽에 전기가 흐르면 유도 전기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쪽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전기가 흐르는 것이 이쪽에 그러면 노이즈를 줘서 결국은 전류가 약한 유도 전기가 흐르니까 이게 얘한테는 뭐가 됩니까? 이게 노이즈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신호가 가는데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서 보냈던 걸 이쪽에서 반대로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서로 상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아서 선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선을 우리가 일일이 뭘로 만들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뭐 5, 보통 100메가를 쓰려면은 카테고리 5 트위스트 페어를 써야 됩니다. 요거보다 낮으면 예를 들면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10메가까지가 거의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지컬 미디어로 뭐 코엑셜 케이블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좀 더 보시면 이게 훨씬 더 앞에보다 좋아 보이죠. 그래서 훨씬 더 대역폭이 높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선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요.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가 있는데 이게 무선이죠. 무선도 보면 이게 여러 뭐 이렇게 랜에 쓰는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셀룰러, 휴대폰 같은 데 쓰는 데도 있고, 새틀라이트에서 쓰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주파수 대역을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서로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넓죠. 요즘에 5G망이라고 그러는 거는 훨씬 상위 대역에 이쪽에 굉장히 많은 대역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용량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약간 논란이 있는 거는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을 그러면 여기다 데이터를 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을 그럼 고출력으로 쏘게 되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높을수록 이렇게 하는 거 인체에 과연 무해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5G보다는 4G가 나은데 뭐 어찌되었든 결국은 많은 대역폭을 할당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름도 조금 다르고요. 우리가 랜에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랜 같은 경우는요. 허가를 안 받고 쓰는 대역입니다. 그래서 unlicensed 대역이라고 그러고요. 대신에 제한점은 출력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거 위법입니다.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통신법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출력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대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부한테 돈 주고 하는 거죠. 주파수 경매하는데요. 보통 얼마씩 하냐 하면 1조씩 이렇게 내야 됩니다. 싼 주파수 대역이 한 3천억, 4천억.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서 잘 보시면 주파수 사용료라고 해서 매달 내는 게 있습니다. 이 통신업자들 이거 모아가지고 주파수 사용료 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만 지금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프로토콜 레이어에 대해서 뭐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상식 수준에서만 여기선 얘기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레이어, 즉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층을 이루고 있냐?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죠. 보면 수많은 조각들, 호스트도 있고, 라우터도 있고, 선도 있고,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인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의 시스템, 여러분들이 뭐 장비가 하나 있고 이거를 통으로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그러면 우리가 분할을 해줘야 문제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방식이 레이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굉장히 컴플렉스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들 보면 공룡 그림을 그려져 놨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너소어, 공룡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리 만진 사람은 공룡은 이렇게 생겼어. 장님들이 왜 코끼리 다리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OS도 사실 굉장히 큰 시스템이니까 어프로치한 게 레이어드 방식을 도전을 했었죠.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지만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잘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통신은 다행히 구조 레이어가 잘 적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시스템을 레이어링을 해서 각 레이어는 자기만 포커스를 맞추고 위아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토콜도 레이어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시스템을 방금 얘기했다시피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레이어링 시스템을 디자인했고, 그러면 레이어링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ISO에서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었죠. OSI 7 레이어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이 레퍼런스 모델을 인터넷 만든 애들은 참고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7계층을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5계층으로 만들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ISO가 아니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는 ISO가 아니죠. IETF라는 곳이죠.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고 지들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방성에서 시작한 그 알파넷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할 때는 복잡한 시스템을 위해서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레이어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 이렇게 나눌 거니까 우리 표준화된 모델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7계층 모델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만든 애들은 참고하고 너들 7개 했어? 우리는 5개면 충분한 것 같아. 그래서 5개예요. 그래서 인터넷 모델은 5계층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들 보면 자꾸 이 레퍼런스 모델을 갖고 매핑을 하는데 저는 이건 좀 불만이에요. 왜 굳이 매핑을 하는지. 얘들이 이거 보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5개 만들었는데 뭘 매핑하고 난리야. 이건 제 개인적인 개인계고요.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어떡합니까? 외워서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은요, 그냥 5개로 만들었어요.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애플리케이션 5개로 만들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인터넷 프로토콜은요, 이 중에 요 2개, 피지컬 레이어와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요. 없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IP 프로토콜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것이 TCP나 UDP, SCTP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이 HTTP라든지 뭐 FT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인터넷은 네트워크 즉 IP 프로토콜만 만들고 밑은 안 만들었냐? 이유는 인터넷의 하부망이 사실 피지컬 레이어와 링크 레이어는요. 밑에 하부 시스템이 선이 뭐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뭐냐, 유선이냐, 무선이냐, 광 케이블이냐 등등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린 이거 안 만든다. IP 프로토콜만 정해놨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망을 너희들이 만든 애들이 IP만 올려라. 그러면 인터넷 되는 거 아니냐? 이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전화선이 있으면 야 전화선에다가 IP만 올려. 그러면 인터넷 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는 USB 쓰죠? USB에다가 IP를 올려. 그러면 마우스가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아무데나 다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장실 변기에다가 그럼 IoT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가 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IP만 올려. 그럼 인터넷 돼. 이게 인터넷 철학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어찌되었던 그래서 연구를 잘 보시면 뭐 오버 IP라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IP 오버 USB 인터넷 쳐보세요. 구글 링에 보시면 나옵니다. IP 오버 1394 나옵니다. IP 오버 뭐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그 위에다가 니들이 IP만 올리면 다 인터넷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하는 애들은 IP부터만 프로토콜 만들었어요. 밑에는 망 사업자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데이터 통신하는 애들은 새로운 망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위성통신이건 나발이건 뭐가 됐든 간에 만들어내면 인터넷이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IP 프로토콜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망이 있든 간에 IP 올리는 노력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레이어링에 대한 뭐 개념적인 연결을 보면 뭐 이 각각이 서로 다른 장비입니다만 얘들이 어떤 공통된 레이어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장비는 달라도 보시면 여기 보면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는 다 있죠. 자, 그런데 라우터는 요 3계층까지만 구현을 했어요.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 그래서 근데 엔드 시스템들은 5계층을 전부 다 구현해 놨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5계층까지 구현을 하고 라우터는 3계층. 그래서 데이터 패킷이 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헤더를 달고 밑으로 보내고 트랜스포트를 해서 헤더를 달고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면 예를 들면 TCP 같으면 헤더 보내서 쭉쭉쭉 해서 피지컬을 통해서 가고 그러면 얘가 이쪽을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파급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엔드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각 이 프로토콜에 있는 것들은 상대방의 피어에 대해서 자기랑 이쪽 계층에 있는 트랜스포터랑 상대 끝에 있는 트랜스포터랑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이쪽이 데이터를 보내는 그러니까 에커를 보내는 이런 구조로 이해하면 되도록 각 프로토콜이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각 프로토콜은 각 상대방 피어와 1대1 통신하는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다. 그래서 TCP는요. 상대편 TCP가 어떻게 받고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리스판스를 하는지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다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밑으로 흘러갈 때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우리가 주면 밑에는 헤더가 붙고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자기한테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네트워크 헤더 붙이고요. 얘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여기 헤더를 붙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면은 헤더 버리고 위로 올려 보내고 얘는 자기 헤더 버리고 위로 올려 보내고 이렇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자기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부분은 제가 인터넷 얘기는 누차 예를 해왔기 때문에 뭐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키포인트 되는 몇 가지만 찝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60년대부터 이 패킷 스위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심지어 큐잉 시어리부터 해서 있어 왔는데 이 알파넷이라고 나오는 게 있죠. 이게 미 국방성에서 쓰는 네트워크이잖아요. 이때부터 67년도에 얘들이 벌써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72년도에 이제 퍼블릭하게 이게 진짜로 오퍼레이션하기 시작하는 거죠. 72년도에. 자, 그러다가 여기 쭉 보시면 73년도에 맥카페가 이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더넷을 제안합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이게 그래서 랜을 활성화시킨 그게 73년도에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다가 쭉 계속 그러다 보면 79년도쯤이면 그러니까 미국의 알파넷, 즉 국방성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 서버 연결하던 건데 200개까지 노드가 늘어나고 이 이후로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 TCP/IP는요, 83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그전에는 TCP/IP 없었어요. 그래서 83년도에 TCP/IP 프로토콜이 이제 깔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NS라든지 이런 것도 8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죠? 이제 한 40년 안 되죠. 그 전부터 이제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알파넷이 뭐 이게 90년대 초반에 되면서 알파넷이 디스커미션, 즉 국방부가 관할하는 거에서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쪽부터 이제 워낙에 많이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국방성이 손을 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쪽으로 넘어가고 94년도 뭐 보면 월드와이드웹이 93년도에 표준화되는데 그래서 웹 세상이 이때 들어서 쭉 오게 된다 이런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인터넷 히스토리를 좀 더 지금 하는 게 나으려나 한번 좀 히스토리를 쭉 한번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히스토리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통신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래에는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틈만 되면 제가 과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여기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인터넷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IP 계층부터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에 베이스부터 해서 쭉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